오늘 조금 자리가 꽉 찼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신지윤 리서치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머리에 힘을 주셨습니다. 보통 머리 잘 안 넘기시잖아요. 너무 추레해 보여갖고 네. 오기 전에 조금 약간 대선 후보들처럼 이제 머리를. 우리 전혜영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혜영 연구원님은 처음 뵙네요, 진짜. 네,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나오세요. 네. 그 맡고 계시는 쪽이 저는 그린 인프라 지금 맡고 있어서 신재생 관련된 뭐 시장이랑 종목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린 인프라. 네.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린 인프라는. 태양광 풍력부터 수소까지 보고 있습니다. 와, 핫한 거네요. 네, 수소와 관련된 쪽에서 인덱스를 좀 보고서를 수소. 좀 썼죠, 작년부터 해서. 아, 그래요? 그러면 또 이제 머지않은 시간 안에 수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네네. 수소는 앞으로 계속 회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렇게 네. 섭외가 들어가네. 예, 예약 잡았습니다. 말을 좀 조심해야겠다. 오늘은 예.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COP26, 그렇죠?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 맞나요? 네, 총회. 네, 맞습니다. 당사국 회의 총회. 네. 무지하게 기네요.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당사국 회의 예. 기네요. 예. 하여튼간 당사국이니까 하여튼간 그 탄소 배출하는 나라들 모여가지고 얼마 줄이자. 사실은 그게 핵심 아닌가요? 너무 파리 협정 197개국이 예. 2015년 이제 조인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 열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프 26이 26차 회의가 이제 실질적으로 5년 만에 열렸다고 봐야죠. 영국의 글래스고. 그래서 저도 이거 공부 좀 했습니다. 콥이 무슨 약자인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콥이 이거 무슨 뜻일까 했는데 막 클라이밋 막 이건 줄 알았는데 그냥 컨퍼런스 오브 더 파티스 이거더라고요. 예, 그냥 당사국 회의. 26은 26번째 열린 거라고. 맞습니다. 잘 알죠? 네. 자, 이제 제가 하는 건 여기까지고요. 예, 조금 이야기를. 오늘 주제를 그린 인프라? 이렇게 잡아주셨네요. 아니 유틸리티 하면 좀 재미가 없고 이제 에너지 전력 에너지 관련된 쪽이 아무래도 이제 그린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약간 섹터 이름을 그린 인프라로 붙인 건데 섹터를 앞으로 계속 이렇게 그린 인프라로 부르겠다. IT, 제약바이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그린 인프라라는 섹터의 개념으로 우리가 풍력, 태양광 이런 거 다 합쳐서 회사마다 조금 다르게 신에너지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좋습니다. 이거 사실 이런 거는 프레임을 먼저 잡으면 되는 거죠. 프레임까지는 아니고. 프레임이죠. 그린 인프라. 좋습니다. 석탄을 줄여야 되는 이유?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될까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아니요. 일단 한국 최근에 화제되는 얘기부터 좀 왼쪽 이것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에너지? 아니요. 조금 전에 화면 맞습니다. 아니요. 요거요? 하나 더. 그거 이제 보시면은 아마 이제 요새 이제 신문지상에 많이 수놓는 얘기가 한국의 이제 탄소 감축 계획이 이제 과속 스캔들이다. 과속 스캔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지금 40% 줄이겠다고 했던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년에 이제 그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작년 10월경에 했고, 이제 이건 예정된 어떤 절차인데, COP26 올해 이 회의에서 우리는 NDC 상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죠. NDC라는 게 이제 국가가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기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기존에 2015년 그때 이제 한국이 제출했던 NDC가 있는데, 2030년까지 기존에 그냥 BAU, 그러니까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특별한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37%를 줄인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렇게 BAU 대비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목표도 명확치가 않고 실질적으로 감축량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런 비판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탄소중립위원회가 설립이 됐고 탄중이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어쨌든 이제 10월 달에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탄소를 얼만큼 배출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걸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에 수신 배출량을 40% 줄이겠다. 그래서 뭐 35%, 37%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대한 42%까지도 줄이는 얘기도 있었지만 40%, 그러니까 예상했던 그 범위 안에서 조금 높은 쪽으로 결정된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좀 이게 주식시장 뭐 종목 얘기도 한참 해야 되는 그런 뭐 이제 좀 피곤한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좀 숫자 얘기를 복잡하게 드렸는데 사실 이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에요. 최근에 뭐 탄소와 관련된 얘기들의 논란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부정확한 얘기들 그냥 컨셉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많아갖고 조금 말씀드린 거고요. 차트 왼쪽을 보시면은 이게 좀 비교에 좋을 것 같아요. 왼쪽 차트가 한국이 90년부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왼쪽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양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늘었죠. 꾸준히 늘어서 2018년에 최대 7.6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18년 정점인데 100만 ton이네요. 네, 7억 2천만 톤. 와. 전 세계가 510억 톤 정도 되니까 한국이 한 1.5% 정도?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량. 네, 근데 계속 늘었다는 세계 게 7위예요? 네, 7위예요. 네. 계속 늘었다는 게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2050년에 0을 만들겠다고 하니 우리 선을 쭉 그어놓으면은 2030년에 얼마 정도 그게 나오죠. 그 수준과 유사하게 가야지 2050년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어떤 체력 패턴이 일단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많이 안 남았습니다. 이제 10년 정도 남은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4억 3천만 톤이라는 부분이 2050년 0을 향해 가는 그런 경로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기울기나 속도로 놓고 보면은 어차피 2050년까지 가야 하는 그 길목에 있는 게 40% 감축량이네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 일부 언론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뭐 연율로 우리가 많이 줄여야 된다. 연평균 뭐 4%대가 나오는데 너무 목표를 세게 잡는다. 세게 이런 지적들. 목표를 세게 잡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거는 뭐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오른쪽 차트인데 오른쪽 차트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유럽입니다. 유럽. 이게 이제 제가 그린 차트가 아니고 아까 탄소중립위원회. 제가 뭐 정부 대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유럽은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넓은 유럽 리전에서. 정점이 언제 나왔냐,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이 1990년도에 나왔어요. 유럽은 온실가스를 그 이후부터는 뭐 줄인 건지 뭐 줄어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줄여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이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석탄을 줄이고 뭐 이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코스트가 올라가는 그런 부담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린을 향한 진전이 꾸준히 있어 왔던 거고. 근데 지금 이 2018년도에 유럽 전체 순배출량이 4억 2천만 톤이에요. 2018년. 한국이 아까 7억만 톤이 넘어갔죠? 2018년도.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유럽에 비하면 좁은 땅덩어리에서 유럽보다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로존 전체가 42억. 4억 톤이었는데. 약 4억인데 우리나라 약 7억이다. 현재. 7억. 우리나라가 유로존 전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많이 배출하기는 했네요. 줄여야 되긴 하는 건데. 제가 담당한 한국전력하고 이제 뭐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로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유럽보다는 뭐 우리가 사실 뭐 중후장대 산업이라든지 제조업이 훨씬 많으니까. 맞습니다. 유럽은 사실 이제 이게 뭐 역사를 보자면은 뭐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겪으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이제 헤비 인더스트리가 점차 이제 소프트하게 전환이 된 거고 한국은 급격한 이제 산업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결국 에너지를 이제 싸게 대량으로 공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가치가 이제 높게 형성된 상태에서 벌어진 현상이긴 한데 어쨌든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와서도 한국은 글로벌한 흐름과 다르게 계속 탄소 배출량을 늘려왔고 네. 그러다 보니 유럽은 이제까지 주려온 그 탄력으로 넷제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냥 1%대 연평균 1%대의 탄소 감축을 계속 해나간다고 하면은 2050년도에 0을 만들 수 있다. 네, 네, 네. 이런 이제 상황이 다른 거죠. 상대적으로 한국이 유럽에 비해서는 사실 급한 게 사실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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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상황이 이렇다. 뭐 이거는 우리가 일단 약속을 한 거고 가야 되는 이유는 또 수도 없이 들 수 있어요. 이걸 가야 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좀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급할 수밖에 없고 없다. 급하게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예. 이게 어떤 뭐 정치적인 뭐 이런 해석이 붙을 게 아니라 정치적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제 콥26에 가서 각국 정상들이 네. 우리는 얼마 줄이겠습니다라고 이제 계획을 발표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게 핵심인데 그럼 서로 저 나라들이 경쟁을 하는 건가? 뭔가 조금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건 뭐 그린워싱처럼 하려고 하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2025년에다 딱 0이라는 점을 찍어놓고 2050년? 아니요. 기울기를 그거는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씀 좀 중간에 읽었는데 네, 아니, 좀 바로 잡아주십시오. 파리 협정에서 이제 우리가 네. 앞으로 산업혁명 이전 시대 대비해서 네. 최대 1.5도 그래도 우리 양보해서 2도까지 네. 온도 상승폭을 줄일 수 있도록 네. 전 세계가 노력합시다라고 약속한 나라가 그렇죠. 195개, 지금 197개국인데요. 네. 이 나라들이 약속한 것 중에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자발적 감축기업 NDC라는 거고 네. 이거는 자발적이에요. 각 나라가 알아서 탄소 감축, 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를 해라. 네. 근데 이거는 뒤돌아갈 수는 없어요. 5년에, 최소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데 네. 기존 계획을 상향을 해야 되고요. 그 계획을 어떻게 이행했냐에 대해서 예. 글로벌 스탁 테이킹이라고 이제 각국의 우리 이 협약한 이 나라들이 이 나라는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는 그런 절차를 거쳐요. 자, 뭐 그게 혹시 불이익이 있습니까? 2023년부터 시작인데요. 네. 불이익이요? 만약에 그거를 이제 안 지키고 그러면 서로 다른 이제 나라들이 뭐 기후 깡패, 뭐 기후 악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칭될 수는 있겠는데 네. 여기서 얘기가 좀 벌어지면은 뭐 ESG라는 게 지금 투자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쵸. 결국은 이제 금융이라는 부분이 붙어서 투자와 금융이라는 부분이 붙어서 네. 이거를 활용을 해서 기후 관련 쪽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네.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EU가 기존에 이런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는 리전이었잖아요. 네. 여기서 얘기가 좀 더 깊이 나가는데 어쨌든 이 지속가능 발전 관련된 수단의 체계를 확정한다든지 네. 관련 이 클라이밋 로라고 기후 관련된 법안을 법제화시킨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국가 기업들이 지키지 않으면은 사실은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되는 네. 그런 제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여기에 저항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그렇죠? 중국도 그럴 거고 인도 같은 나라도 넌지시 그럴 거고. 예.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이거 기록됐으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대기업을 대표하는 뭐 어떤 연맹 이런 쪽도 그런 쪽에서 뭐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적잖게 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뭐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이게 입장에서 근데 뭐 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네. 테크 하시는 분도 오셔갖고 애플이 아리백 한다고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게 비싸거나 불편하다 이런 분들을 뭐 몰라서 하겠다는 거겠어요? 결국은 기업 생존의 어떤 필수적인 조건이 되니까 네.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올해 이제 여름 지나가면서 그 탄소국경세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이유가 탄소국경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면은 결국은 그 탄소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우리 리전에서 물건을 파는 거는 안 돼. 이거잖아요. 물건 팔려고 그러면은 너희 나라에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탄소 배출 비용을 만약 톤당 뭐 3만 원을 냈다.
한국에서. 근데 유럽에서 지금 만약에 9만 원이다. 네. 탄소 배출권 가격이. 6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톤당 가격을. 네. 그런데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굳이 아까 NDC를 약속한 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네. 이게 불이익이 없나요라는 게 그거와 연계돼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 불이익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뭐 석탄금융 얘기 많이 나오지만 석탄 광산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석탄 발전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을 보이콧하는 흐름이 맞아요.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금융기관을 보이콧한다는 거는 뭐 액티브나 패시브 펀드에서 ESG 펀드에서 파는 거 외에도 패시브 펀드에서 많이 팔고 뭐 거래 안 한다는 거 외에도 네. 이런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감독 규정을 바꿔서 결국 그 금융기관의 리스크들이 높아지겠죠. 여러 가지 하여튼 제도 변화가 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COP26에서도 금융기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배경을 좀 깊게 저도 깊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이것들은 좀 핵심적인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 꼭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거대한 중앙 뭐 권력기관에서 제재를 하니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생존 그리고 어떤 뭐 금융 측면에서도 그렇고 다양하고 아주 입체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제도들이 만들어질 테니 이건 지켜가야 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거는 가만히 놔두면은 예. 이게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고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현 세대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발전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미래 세대가 이거를 넘겨줬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예전에는 뭐 거짓말이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다 그랬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확실히 입증이 됐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반대하는 목소리는 상당히 작아졌다. 네. 어떻게 거기로 도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은 있지만 네. 그 자체에 대해서 그 지속가능 발전 그다음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공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부인하는 이런 목소리 상당히 작아진 게 사실이죠. 네. 뭐 이따가 조금 뒷부분에 이야기하기는 할 건데 과연 그럼 이 탄소 중립 시대에 뭐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 그 부분은 전혜미 연구원님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 주실 거죠. 제가 타이밍을 모를 수 있으니까 손 들어주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 때. 다음 장표가 이거는 석탄 소비 관련된 내용인가요? 아니, 이제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서 그냥 장표들 많이 갖고 왔는데 장표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 네. 말씀드렸는데 아까 잠깐 중국이나 인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나라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교토정서에서 출발한 건데 교토정서는 개도국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파리 협정이라는 부분은 그거를 계승했지만 전 세계가 다 같이 공동의 보조를 하자라는 건데 네. 교토정서는 파행을 갔어요. 근데 결국 그 문제는 뭐냐면 개도국은 이런 건 선진국 너희들이 예전에 환경 다 망쳐놓고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런 너희들한테 유리한 제도로서 우리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합의는 했어요. 개도국도 맞추겠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가장 기후변화의 주범이라고 얘기할게요. 주범으로 지목되는 건 석탄인데 석탄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역은 압도적으로 노란색 영역인 볼까요? 예. 아시아. 예, 아시아 퍼시픽이에요. 네. 아시아 퍼시픽.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예. 아니 관련된 거와 또 있으니까 비중이 예, 비중이요. 50% 제가 적었을 것 같은데 이게 노란색이 다 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는 아시아 거죠? 퍼시픽. 예, 예. 뭐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 보라색이 CIS 뭐 이렇게 다른 지역 뭐 나오는데, 다 합쳐도 안 되는. 예, 압도적이죠. 중국. 뭐 하여튼 중국하고 인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네. 그 나라들은 석탄을 이제 대체해야 될 에너지원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을 찾아야 될 거고 생산에서도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될 그런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전기 얘기를 주로 할 텐데 제가 뭐 전력 애널리스트를 오래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전 연구원이 재생에너지 얘기를 할 테니까. 아, 예. 자켓에 마이크가 많이 쏠려. 예, 죄송합니다. 네.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넘어갔는데 방송이죠, 이것도 일종의 방송. 좋아요. 자세를 네. 맞추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네. 이런 왼쪽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즉
이게 이제 뭐 에너지 가격 변동 이런 것도 연관이 있는 사실 차트가 될 텐데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즉 전력 생산량에서 석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네. 지역별로 한번 봤는데 중국은 여전히 좀 뭐 하락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60%가 넘어가요. 2020년 63% 정도. 근데 영국하고 독일은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영국이 2015년에 22%였는데 2020년에 1.7%. 왼쪽을 좀. 네, 그렇죠. 미국도 석탄이 꽤 많은 지역입니다. 20% 정도 돼요. 네. 한때 50% 하다가 많이 줄였죠. 일본하고 한국은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일본이 한 30% 정도, 한국이 한 36% 정도. 뭐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뚜렷하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안 줄었거나 혹은 뭐 90년대에 비했을 때는 조금 는 것도 있네요. 석탄. 미세먼지 한참 이제 그렇죠. 얘기 나와갖고 석탄 발전소를 이제 가동률을 80% 이상 돌리다가 지금 뭐 60%대로 떨어지고 심지어 50%까지 떨어진 적도 있고 분기별로 보면은. 네. 그리고 노후 발전소 폐쇄하고 이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석탄 발전소 짓고 있어요. 신규로. 그렇죠? 네. 석탄이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뭐 CCUS라든지 다양한 기술로 석탄을 탄소 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 되고 올 거라 기대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때까지 한국은 좀 뭐 정책적으로 좀 박자가 안 맞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근데 오른쪽 차트 보시면요. 그래서 무슨 얘기 드리냐면은 부자 나라 OECD는 네. 석탄 비중을 뭐 급격하게 떨어뜨렸고, 그렇죠? 뭐 이제 난 OECD 회색. 국가, 예. 그렇죠? 파란색인 난 OECD 국가는 중국 비롯한 이런 나라들은 지금 뭐 아직도 전력의 석탄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이 나라들의 기후 위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화력정에서 약속은 했어요. 어떻게? 연간 천억 불씩 네. 이 돈 많은 나라들이 이 기금을 만들어 갖고 그걸로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도와주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사무국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GCF라고. 예, GCF. 네, 송도에 있어요. 네, 근데 네, 맞아요. 근데 아직 그 천억 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만 아직 그렇게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이쪽에 돈을 많이 안 내고 있죠. 특히 문제는 미국. 지난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였죠. 그렇죠. 네. 제일 돈 많은 나라가 돈 낼 생각이 없었겠죠. 그때 뭐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를 한때 했었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뭐 아까 말씀드린 법제화라든지 네. 과학적인 입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흐름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제 뭐 GCF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개독 쪽에 클린테크, 에너지 전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시적 환경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뭐 조주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미국의 변화가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앞으로 미국 변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글쎄요. 이제 어떤 에너지원이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만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냐. 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이야기들을 흘려보내면은 물기를 만들어 물을 흘려보내면은 조금 종목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당연히 이제 가야 하는 길이기는 한데 그 이제 어떻게 갈 거냐까지는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좀 봤고. 미국 얘기가 여기 있네요. 네, 미국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우리 네, 이제 네. 전 연구원이 최근 따끈따끈한 얘기로 좀 정리를 했죠. 그 바이든 대통령 네, 인프라 정책 이야기. 인프라 법안 요거. 네. 일단 그 위에 2페이지만 올려봐 주시면 네, 요거요? 그 그래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네. 지금 이게 뭔가요? 이게 글로벌 엄청 복잡한데? 글로벌 국가별로 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지금 뭐 활동을 하고 뭐 정책을 피려고 하는 속도가 좀 다르냐를 네. 설명한 그래프인데 보시면 이게 이제 이거 인공위성 궤도 아니에요? 국가별로 지금 탄소 집약도 그러니까 GDP 대비 탄소가 얼만큼 배출이 되는지 그런 수치를 표현한 탄소 집약도와 그다음에 세로 축은
이제 전체 GDP 내에서 탄소를 다 배출하는 업종의 비율이 얼만큼 되어 있느냐를 이제 상관관계로 좀 표시를 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원점에 모여 있는 것들을 봐주시면 이제 그러한 나라들이 이제 초록 색깔 그 박스 안에 써 있습니다. EU, 일본, 그다음 싱가폴, 영국, 미국. 지금 약간 뭐랄까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네. 이미 탄소 배출을 많이 줄였고, 그다음에 GDP 대비해서도 탄소를 배출하는 업종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반면에 뭐 자기네들 큰 부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빨강 색깔 그 점선으로 표시된 거 바깥에 있는 나라들을 봐주시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여기 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베트남도 있고 중국도 보입니다. 네, 빨강 색깔 바깥으로 봐주시면 이제 인도, 중국, 이 베트남. 오른쪽에? 네, 오른쪽으로. 네네. 여기 인디아. 네. 중국 어디 있나? 여기 있다. 네. 이러한 나라들은 지금 탄소 중립으로 가는 뭐 투자, 뭐 아니면 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연도 자체도 지금 글로벌 국가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 2050년 대비해서는 훨씬 뒤에 뭐 2060년, 인도 같은 경우는 2070년도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네. 우리는 지금 아직 산업 성장을 더 해야 된다. 우리는 좀 더 배출할 수밖에 좀 더 없다. 배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게 20년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나라들이 이제 이러한 이유, 이러한 배경 때문에 더 늦은 시기를 발표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이고 더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고. 그렇죠. 니들만 그렇게 성장해놓고 우리 성장하려고 하는데 사다리 걷어차려고 하느냐 뭐 이런 논리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요 중간쯤에 있네요. 보시면 예. 있습니다. 약간 초록 색깔과 빨강 색깔 중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아직 뭐 네, EU나 우리나라도 유럽, 뭐 그렇다. 영국, 미국에 이런 데 비하면 아직도 탄소 배출 업종 비율이 좀 높고 높다. 탄소 집약도도 좀 높은 편이고. 네. 이게 초록색하고 빨간색 선은 이거 어떤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뭐랄까 지금 몰려있는 집약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를 그냥 가시적으로 좀 표현을 해놓은 표시다라고 봐주시면 그러니까 될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이제 빨간 선 밖에 있는 저기 이제 인공위성 궤도로 따지면 저 아주 높은 궤도에 있는 데들은 말 잘 안 듣고 네. 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뭐 베트남도 저 끝에 있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표를 봐주시면 네. 이제 이러한 주요 국가별들 이제 탄소 중립 목표를 좀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일단 대충 보시면 2050년 기준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발표한 나라들이 뭐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그다음 미국, 일본, 한국이 있고요.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2060년 말했고 인도도 이번에 콥26에서 2070년으로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2060년, 네. 인도는 2070년. 2070년이 예, 오기는 오겠죠.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지금 석탄 발전 비중이 좀 높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뭐 빠르게 재생에너지 발전으로도 좀 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성장도 일단 해야 되다 보니까 탄소 중립이 조금 더 늦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대부분 이제 주요 국가들이라고 불리는 이제 선진국들은 이제 2030년 목표도 좀 공격적으로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이제 유럽이 제일 탄소 감축량이 절대적 양으로 좀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0년 대비 55% 감축. 네, 원래 기존에 40% 감축이었는데 이번 4월에 이 수치를 좀 상향을 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기네들은 어차피 지금 많이 배출하고 있질 않으니까 그것도 뭐 목표 달성이 어렵진 않을 거다. 뭐 어렵지 이런 않다. 뉘앙스인가요? 네, 그런 시각으로 약간 좀 뜨악하게 보는 것 같고 네. 어쨌든 시급하다. 우리가 처한 문제가 시급하고 제가 너무 삐딱하게 보네요. 이유가 그래서 삐뚤어져가지고.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은 뭐 저도 그렇고 뭐 대다수의 기사들도 그렇게 나오고 감축 목표나 막 이런 거 보면은 한켠에서는 우리가 이제 달성해야 되는 지점이긴 한데 삐딱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부담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고.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뭐 이유가 이유가 사주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가. 이유가 사주를 준 연구가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게 점점 지구가 더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유가 40% 감축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발음이 좀 후집니다. Fit for 55. 네. 예, 55%에 맞춰갖고 이제 재수정, 뭐 이제 전반적인 계획 패키지를 재수정. 거기에 아까 탄소 국경세 이런 부분들도
들어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약간 조금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2050년에 넷 제로, 그야말로 탄소 중립으로 간다. 그리고 현재는 2022년인데 여기까지 이제 0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럼 중간에 2030년 중간은 아니구나. 여기쯤에 있고. 그러면 이 기울기가 기존에 40% 감축하겠다고 할 때랑 55% 감축한다고 할 때랑 유로존 입장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거랑은 그것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얼만큼 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지구 온도가 얼만큼 변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과학 연구소인 IFCC에서 IPCC. 원래 2도 제한을 말했었어요. 근데 그걸 2018년에 1.5도로 제한을 한 거고 올해 개정돼서 나온 거는 뭐 2050년까지 1도로 제한을 좀 공격적으로 하면 1도까지도 제한을 해야 된다. 이게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온도를 낮춰야 하는, 온도 상승을 제한해야 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어떤 시간적인 측면에서 일단 지금부터 뭐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고 나중에 많이 줄이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많이 좀 배출량을 줄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하여튼 뭐 생각보다 지구가 더 빨리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의 어떤 강도도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강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전혜영 연구원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드림 콘서트 제목에 내일은 늦으리 이런 게 있었습니다. 모르시네. 죄송합니다. 제가 세대 차이가. 센터장님은 아세요 혹시 그거? 드림 콘서트? 당대 인기 가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내일은 늦으리에서 환경 콘서트 한 게 있었거든요. 90년대에. 죄송합니다. 90년대생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미국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 다음으로 조금 빠르게 기후 변화에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 미국 얘기를 조금 담아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번 G20 정상회의도 있었고 COP26으로 출국을 하기 직전에 급하게 좀 사회복지 예산안 수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표를 봐주시면 이제 영국 글래스고 가기 전에. 네, 글래스고로 출국하기 전에 직전에 이거를 예산안을 발표를 좀 정치를 했었죠. 잘하십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원래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하고 나서 이 빌드백 배럴이라는 예산안을 원래 공약으로도 좀 들고 나왔었습니다. 빌드백 배럴. 미국을 다시 굳건하게 재건하자 네. 이런 취지로 나온 법안이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체 그냥 기존의 인프라를 좀 다시 개선하는 인프라 법안과 그다음에 사회복지 예산안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이 기후변화를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인프라랑 사회복지 예산안에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좀 기후변화에 관해서 기후변화 이 안에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네, 인프라에도 섞여 있고 사회복지 예산안에도 섞여 있고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좀 발표가 돼서 이게 이미 뭐 상원에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회복지 예산안이 상원 통과가 안 되고 지금까지 끌고 있는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근데 둘 다 지금 통과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안 된 상태라 이만한 예산을 뭐 투자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은 인프라 법안이랑 사회복지 예산안은 둘 다 통과를 시켜서 둘 다 빠르게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뭐 인프라 법안을 약간 인질로 잡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사회복지 예산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안은 얼마 전에 이게 대폭 축소가 거의 돼서 절반으로 1.75달러로 줄인 거고 뉴스를 보니까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기후변화 대응 예산은 건드리지 않았다. 2배로 늘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예산 더 오히려 오히려 늘었습니다. 뒷장 봐주시면 이 수정 발표된 사회복지 예산안 안에 기후변화 대응이 한 5,500억 달러로 오른쪽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한 2,600억 달러 수준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수정된 거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거의 2배 이상 늘었다. 5,500억 달러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어디서 확보를 할 거냐라는 그런 의문들도 있는데 이 빌드백 배럴 법안 안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뭐 석유화학 기업들이
미국이라는 뭐 탄소 다배출하는 업종 기업들한테 오히려 원래 해외에서 세금 부과할 때 석유가스 분야에서는 약간 세금을 예외해주던 조항이 있었어요. 왜냐면 셰일가스 업체들 뭐 좀 활동을 조금 더 뭐 편하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 예외해주던 조항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세금 조항을 세제 인센티브를 축소시키고 세금 더 내라. 니네 탄소 배출을 하니까 그만큼에 대한 세금을 더 내라.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한 10년간 874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러한 기후변화 예산으로 사용을 할 계획이라고 해요. 아, 요 다음 장에도 조금 네, 이거는 기후변화 세부 내용인데요. 봐주시면 주요 내용이 일단 제일 크게 보이는 게 전기차 구매할 때 보조금? 네, 최대 보조금을 이제 한 대당 12,500달러까지 보조금을 주겠다. 근데 이게 2027년까지 구매하는 차들한테 뭐 한 4,500달러, 뭐 미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에 대해서 또 추가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 12,500달러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뭐 전기차 구매하면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게 전기차 충전소가 일단 인프라가 많이 깔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2030년까지 50만 대도 뭐 설립하는 그런 대응 항목도 있고 또 밑에 봐주시면 이제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 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점은 빌드백 배럴이란 법안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도 미국 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더 커요. 그러니까 결국 다 미국 안에서 조금 더 해결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제 미국을 위한 예산으로 쓰겠다라는 거니까 뭐 환경만 신경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산업도 그렇죠. 뭐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당연히 그럴 테고 뭐 그거야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먹어도 배고픈 김 여사님이 011 드림 콘서트 HOT도 직관했었다고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근데 HOT는 좀 다음 세대잖아요. 2000년대 세대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90년대 신승훈, 김건모, 서태지, 이승철 94년 5년 아니에요? HOT가 90년대 후반이에요? 아, 네, GOD가 2000년대구나.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오래돼가지고요. 네. 이제 슬슬 막 투자 관련된 연결고리들이 조금 약간 비춰지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 네,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아니, 뭐 미국 관련해갖고 종목 얘기 좀 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아, 여기서? 좋죠. 여기와 관련된 종목. 뭐 미국 근데 우리는 사실은 뭐 막 마케팅 차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여기 한번 정리하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죠. 그게 이게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결국에는 지금 뭐 전기차 배터리 공장도 그렇고 뭐 자동차 완성차 공장도 그렇고 다 이제 미국 내에 지어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미국으로 가 있는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된다는 그런. 그래서 이제 국내 뭐 자동차 공장이라던가 국내 자동차 업체라던가 그다음에 2차전지 업체들이 미국의 이제 현지 공장을 좀 캐파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이제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됐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딱 보시면 이제 뭐 투자할 만한 것들이라고는 일단 전기차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있고 뭐 그러면 전기차 구매는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고 지금 현재 뭐 테슬라 판매량이나 뭐 EV 전체 판매량을 보더라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확연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련돼서 2차 전지 업체들 그래서 2022년, 23년 뭐 매출 성장률도 YOY 뭐 30% 이상, 50% 이상까지도 보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아직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 자체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 네. 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전기차 충전소도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고 그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봤던 건 차지포인트라는 업체인데 근데 우리나라도 전기차 충전소 가보시면 업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프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플 보시면 뭐 어느 충전소에서는 뭐 지금 누가 충전을 하고 있으면 충전 못한다. 이런 게 지도에 다 나오죠. 근데 그게 이제 미국에도 같이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충전소 운영 업체가 있다. 차지포인트.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까지 상장되어 있는 걸로는 뭐 직결되는 충전소 업체는 아직은 없죠. 그냥 뭐 SK가 투자한 곳, 뭐 LG가 투자한 곳 이런 이제 비상장이나 KOTC였나요?
코넥스였나 어디 있는 것들도 있고 뭐 하긴 하던데. 네. 네. 그리고 네,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광 3분기 밸류 체인은 3분기 실적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해주고 그다음에 ESS까지 연결을 해서 네. 뭐 전기를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좀 이번에 실적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 말은 결국 미국의 가정용 태양광 수요가 엄청났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제 주택이 많다 보니까 네. 전기차를 사면서 그 전기차에 대한 연료비를 내지 않으려고 그냥 어차피 지금 나라에서 가정용 태양광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으니 지붕에 패널을 깔고 집에다가 그냥 깔아놓고 네, 거기에서 전기차 충전을 하는 거죠. 그런 수요가 되게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가 그것도 있거든요. 네, 테슬라가 전기차만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기가 뭐 솔라 에너지 네, 뭐 솔라 이런 거. 에너지를 해가지고 뭐 태양광 패널, 그다음에 ESS까지 네. 그다음에 테슬라 전용 충전기도 같이 설치를 네. 해주고 있어요, 집에. 그래서 그런 거를 패키지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집에다가 네, 집에다가 테슬라 전용 충전기를. 네. 왜냐면 사실 저도 전기차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네, 불편하죠? 아니 집에 그게 충전기가 있으면 안 집에 불편해요. 있다면, 그쵸, 집에 있다면. 네, 그러한 수요가 미국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게 지금 초기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은 이제 태양광부터 네. 시작을 하는 거고, 그게 각 가정마다, 그것도 이번에 뭐 기후변화 예산 관련해서 이게 1,100억 달러? 뭐 물론 이제 다 태양광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에도 이제 배정이 됐다라는 거고, 요거는 계속해서 이제 미국 쪽에다 포인트를 두고 네, 이야기해 미국 주시는 쪽 거죠? 포인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번에 이 예산안 안에 하나 중요했던 포인트가 가정용 태양광 설치에 대한 비용을 30%를 정부에서 대주겠다. 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말은 적극적으로 가정용 태양광 보급을 좀 확산을 하겠다라는 거고, 뭐 지금 이렇게 미국이 가정용 태양광을 많이 깔렸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 미국 내 가정용 태양광 침투율을 보면 아직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를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번에 3분기 실적이 가장 좋았던 뭐 가정용 태양광 관련 업체로 인페이즈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 하루에 뭐 20% 이상씩 오르기도 했고. 무슨 에너지? 인페이즈 에너지라고. 인페이즈 네. 에너지. 이거 아마 저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잘 몰라가지고. 네. 하루에 20%씩. 네, 근데 그날 실적 발표를 한 날 어닝 서프라이즈 내면서, 네, 서프라이즈를 냈던 이유도 설치량 자체를 대폭 연간으로 봤을 때 YOY 100% 이상 설치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량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실적도 그냥 그대로 좋을 수밖에 없었다. 아하. 그거는 이제 설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발전 수익을 같이 네, 공유를 할 수 공유해주고 있는 이런 그런 인프라를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기도 하죠. 아하. 상대적으로 지금 뭐 종목 말씀드리는 어떤 뭐 유니버스를 운영하면서 이건 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네. 네, 관련 대표적인 기업들이 관련 있다. 종목으로 관련된 기업으로 예. 국내 기업 만나해서 이런 것들이 좀 맞습니다. 있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소개드린 차원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이고 나중에 KTV에서 글로벌 그것도 커버리지라고 해야 되나? 그게 본격화되면 그때는 뭔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이어지는 게 있나요? 태양광 폭력에 관련해서도 투자 아이디어가? 뭐 이외에는 가장 그냥 저는 복합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태양광, 가정용 태양광, 뭐 그다음에 거기다 AI까지 하고. 네, 뭐 그래서 뭐 로켓도 지금 쏘고. 고밸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 예. 한국 사례도 좀 봐야죠. 네, 그 다음은 한국 사례입니다. 네. 10월 중순에 발표됐던 비슷한 얘기예요. 아까 했던 거랑. 네. 탄소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8월에 초안이 나왔고 10월 중순에 이게 최종안으로 나왔는데 최종안도 일단 A안, B안 두 개로 나왔고요. 네. 그 두 개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2050년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30년이라는 기간이 남았고 그 30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래서 일단 두 개로 발표를 했고 이 시나리오는 5년마다 한 번씩 상황에 맞춰서 개정을 하겠다라는 코멘트까지 나오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각 부문에서
얼마씩을 얼마씩까지만 배출을 하겠다라는 네. 거고 아예 배출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쵸.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보시면 A안과 B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환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전환 부분이 결국 발전 부분을 의미합니다. 전환이요. 메뉴에. 네. 나머지는 수치를 보시면 사실 A안이랑 B안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저도 지금 이게 뭔가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전환이라는 게 그러면은 에너지 그러니까 전력 발전 자체를 바꾸는 에너지원을 바꾸는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예,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화석연료 해서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B안은 네. 제가 또 개입해서 죄송한데 LNG가 좀 남아 있는 거고 A는 LNG도 안 쓰는 거예요. 2050년 되면 LNG조차도 안 쓰는. 그리고 지금 확정된 게 어떤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로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해 보이는 게 이 밑에 흡수 및 제거라고 돼 있는 게 사실 여기에는 뭔가 앞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만한 것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흡수원이라고 하면 이제 탄소 배출되는 거를 요즘에 뭐라고 표현을 하죠? 그 포집하고 네, 저장하거나 아니면 활용하는 CCUS가 이제 그런 카본 캡처, 그다음에 유틸라이제이션 그리고 스토리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캡처 잡고 활용을 하는 또 저장도 하는. 그 CCS가 제일 논란이 많죠.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에 참 그 라진성 연구원이 나와가지고 좀 개념 설명을 잘 해주고 갔는데 이게 뭐 기술이 뭐 미래 기술 아니냐. 그렇죠. 아직 개발도 안 됐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뭐 이 부분은 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언젠간 되겠죠. 그렇죠. 호황된 걸 넣지는 않았겠죠. 근데 요게 이제 B안으로 가다 보면은 마이너스 84, 100만, 1000만, 8,460만 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A안으로 가더라도 CCUS를 이제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건데 B안으로 간다면 CCUS 어떤 뭐 설비라든지 이제 투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흡수원은 뭐예요? 흡수원? 뭐 나무 심는 거예요? 뭐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 일반 산림에서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것들을 대부분 이 흡수원이라고 하고. 이 말인즉슨 나무 더 심겠다. 뭐 지금 있는 산림을 지키는 것부터가 첫 번째겠죠. 그래서 뭐 어제 나온 콥26에서 나왔던 뭐 합의 중 하나가 산림 벌목하는 거를 제한을 하자라는 것도 이제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논쟁적인 이슈예요. 우리나라가 좀 해외 감축이 저기 빠져 있잖아요. 해외 감축이요? 30년 NDC에는 있는데 2050년에는 빠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는 이 얘기 하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해외 감축? 우리나라가 해외 나갔고 그 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한 거를 인정을 받아서 그걸로 탄소 감축 실적을 해외에서 마이너스 뭐 몇만 톤을 했다. 이제 이거를 이제 한국도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뭐 그 이제 삼림 관련된 분야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이제 해외 감축은 2050년에 빠져 있고 저 흡수원은 어쨌든 간에 이제 국내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장표도 이거 뭐지? 이거는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온실가스가 얼만큼 총 배출이 되었다. 근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결국 에너지고요. 가장 진한 부분이 에너지고 결국 이 부분이 다 전기를 만들 때, 전력 발전할 때 배출되었던 온실가스다. 그러니까 에너지 쪽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제일 빠르고 제일 셀 거다. 이 역설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같이 발표됐던 게 이제 다음 장 오른쪽 봐주시면 되는데 그 발전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비중만 제가 그려놓은 거.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했던 거를 비중만 그려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A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NG도 아예 발전이 없고요. 재생에너지 발전으로만 한 70.8% 발전을 하겠다. 이고 그다음 이제 가장 많은 발전원이 무탄소 가스 터빈이라고 불리는 뭐 암모니아 터빈, 수소 터빈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게 무탄소 가스 터빈이다. 그러니까 LNG가 아니라
LNG도 뭐 탄소 조금 나온다고 합니다. 아예 나오지 않는 뭐 수소를 활용하는 가스 터빈이라든지. 네. 네, 이거를 뭐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좀 비중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아직까지 기술 개발이 덜 되기는 했어요. 그럼요. 일단은 수소 자체가 비싸기도 그쵸. 하고 수소 뭐 개질해서 쓰는데 이제 그린 수소 가기는 가야 되는데 비용의 문제가 엄청나게 있고 또 그냥 가스 터빈을 수소용, 암모니아용으로 이제 개발도 해야 되는 아직은 조금 이제 먼 영역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LNG 발전소, 기존에 있던 뭐 석탄화력 발전소나 LNG 발전소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LNG를 없애고 이 무탄소 가스 터빈을 기기를 바꿔서 교체를 해서 대체를 하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전 부문에서는 사실 이산화탄소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게 되는 거니까 2050년 되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긴 하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뭐 산업적인 협조 뭐 이런 것도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기술 개발도 분명히 이제 같이 정책뿐만 아니라 따라와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네, 한국의 탄소 감축 내용이었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보고 갈 만한 게 있습니까? 결국 두 가지죠. 재생에너지 확대. 왜냐면은 비중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거의 10%도 안 되는 수준인데 이걸 네. 2050년에 70%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면 뭐 절대적인 양의 뭐 태양광 풍력으로 일컬어지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일단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연료전지 비중이랑 무탄소 가스터빈 둘 다 수소를 사용하는 발전원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에 대한 인프라 확대가 일단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재생에너지랑 수소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은 명확해져 있고 방향도 명확하기는 한데 사실 그 과정에서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참 그래서 이제 이게 투자로 아이디어까지는 좋은데 실전으로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져 버리는. 그렇죠. 장기 투자, 약간 글로벌화에 또 어떤 좀 스코프를 그쵸. 넓히고, 예, 뭐 그런 부분 간접적인 예. 부분도 또 맞아요. 많이 활용을 하시고. 제 기억에 맞다면 한 2019년 1월, 2019년 초에 뭐 수소 경제 한다면서 거의 뭐 한 당장 수소 경제 와 있는 것처럼 관련주들이 막 몇백씩 날아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또 막 다시 이제 산이 높으면 고리 깊다 막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책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이제 관련주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요즘 좋아요. 예. 요즘은 좋아요? 네. 어떤 측면에서요? 작년 뭐 가을부터 해서 글로벌리 뭐 다 좋았고, 올해 또 여름, 가을 지금 오면서 11월까지 좋아요. 그럼 이런 뭐 코프26 이런 부분도 또 있고, 있고 아까 테슬라 얘기를 했지만 테슬라가 이제 뭐 전반적으로 조금 대표 종목 역할을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간접이라든지 뭐 이런 펀드 상품들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어떤 뭐 단기적인 뭔가 그 급변하는 바람만 볼 게 아니라 큰 계절의 변화를 또 봐야 되는 것처럼. 네. 지금 아주 비교가 큰 괜찮았나요? 팀이니까. 네. 엄청 큰 팀. 네. 자꾸 옆에 너무 빤하게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나 민망해 죽겠네. 네. 그 다음 영역은 뭐예요? 이게 전기화? 거의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을 하면 네. 탄소 배출을 이제 줄여야 되니까 네. 그럼 최종 에너지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뭐 석탄, 석유, LNG 이런 화석연료들인데 그런 화석연료들의 사용을 줄이면 최종 에너지가 결국 무엇이 될 것이냐? 근데 그게 전기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뭐 우리가 지금 자동차로 뭐 석유를 연료로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전기 자동차로 바꾸는 것처럼 최종 에너지가 결국 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IEA나 아레나 같은 뭐 연구기관 전망에 따르면 이 전기의 최종 에너지 단에서 전기의 비중이 50% 이상 될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고요. 그러려면 전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할 그렇죠.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글로벌 전원 믹스 전망을 봐주시면 지금 2020년 전체 전원 발전량 대비해서 2050년 발전량이 더 확연하게 늘어나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발전 원으로 보시면 윈드랑 솔라 PV라고 되어 있는 풍력과 태양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드로 파워가 수소인가요? 네. 수소 발전? 수소 발전도 늘기는 느는데 수력. 어떤 게 수력이에요? 하이드로 파워. 네네네. 뉴클리어는 뭐 원전일 거고, 네. 아더 리뉴어블스는 뭐 이게 뭐 수력이나 뭐 다른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 역시나 풍력하고 태양광. 아니. 하이드로 파워는 수력입니다. 하이드로 파워가 수력이에요. 네, 하이드로 수력입니다. 오. 지금 2010년도 5% 이상인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인트는 계속 풍력과 태양광 쪽에 있을 거다. 전 자꾸 막 주가 이런 게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작년에 그 풍력 발전주로 엄청나게 돈 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태양광도 그렇고. 이게 너무 막 한 10년치를 한 번에 땡겨가지고, 그쵸?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하기는 한데, 하여튼 뭐 이제 일단은 방향부터 보자라는 거고. 네. 요 마지막.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근데 이게 신재생은 너무 장기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네. 단기적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면, 네. 지금 태양광 관련 밸류 체인들의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태양광 관련주들이요? 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일단 너무 비싸서 뒷단에 있는 모듈 업체들이나 설치 업체들이 지금 설치를 아직 뭐 계획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엄청 올랐다고. 3배 이상 올라서 원재료 부담으로 모듈 판매하는 업체들의 수익성도 지금 다 적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폴리의 비이상적인 가격 상승은 올해 하반기 연말이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폴리 생산의 거의 글로벌 폴리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 이제 올해 말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증설분이 이제 좀 시장에 풀리면서 수급 이슈도 좀 해결이 되고 가격도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모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듈 수요 전망을 봐주시면 올해 이 모듈은 태양광. 네, 태양광 패널 모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초에 그 연구기관들이 전망을 했던 모듈 수요치가 200기가 정도였는데 이게 최근에 나온 수치입니다. 10월 달에 발표된 수치인데 올해 모듈 수요는 한 160에서 170기가 정도에서 멈출 것이다. 왜냐하면 이 폴리 가격이 상반기부터 계속 너무 높았기 때문에 모듈 업체들이 수익성도 없고 그 모듈 업체들이 이 판가를 이제 뭐 발전 사업자들한테 넘겨야 되는데 그건 발전 사업자들 자체에서도 자기네들 수익성이 안 나오고 그런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발주를 다 내년으로 이연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캐파가 한 190에서 200기가로 보이고요. 그래서 내년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폴리 업체들의 주가가 조금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좀 강세 있었고. 폴리 가격이 강세 보이면서 주가도 좀 강세였고. 폴리실리콘. 네, 폴리실리콘. 네네네.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이 폴리 가격이 내려오면 결국 반대로 모듈 업체들의 수익성이 올라오면서 모듈 업체들의 투자 매력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약간 그 흐름들을 좀 계속 봐야겠네요. 폴리실리콘 가격하고 그 다음에는 태양광 모듈 업체들까지. 좋습니다. 아까 랑꿈님께서 오늘 요 자료 KTB 투자증권에서 찾아보고 있는데 안 나온다고. 예, 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저희 방송 위해서 따로 만들어 주신 거죠? 반반? 네. 네. 그래서 아니 왜냐면은 근데 여기 뭐 종목과 관련된 부분이 그런 건 아니니까. 없기 때문에 무슨 컴플라이언스 위반은 아니고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산업의 흐름 이런 것들 팩트들에 대해서 약간 저희가 정리한 거니까 조만간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말을 못 해갖고 장표를 많이 갖고 왔어요. 왜냐면 진짜 요거를 따로 막 보시면서 또 차근차근 다시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이 또 꽤 계세요. 진짜 저도 놀라울 정도인데 저는 이렇게 보셔다가 세미나 듣듯이 해서 좀 날로 먹으려고 하는데 또 디테일하게 또 복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참 얼마 전에 저희가 그 기후변화
그 12가지 쟁점, 여기 있다. 잠깐 제가 마이크 때문에 잠깐만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 연세대 정태용 교수님하고 또 이제 뭐 한국은행 그 저기가 차현준 국장님 그리고 뭐 서울시립대 박찬 교수님에서 한 13분이 이제 공저하신 책인데 이 책도 저희가 그 영상으로 같이 이제 소개해드린 게 있거든요. 요거 하나 드려야겠다. 저 사인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하나 드릴게요. 몇 개 없으니까 저희 전혜영 연구원님한테만 드려야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ESG 관련해서는 우리 그 신지윤 센터장님이 작년이었나? 올해 초에 쓰신 책이 또 좋은 게 하나 있고 그것도 저희가 예전에 방송에서 잠깐 번역. 번역서. 그래서 저희가 와이스트릿이 이런 그 친환경 방송을 많이 하는 ESG 와이스트릿이라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최근 이슈 몇 가지만 좀 여쭤봐도 돼요? 예. 에너지 가격 때문에 변동이 엄청나잖아요. 네. 또 중국 쪽의 이슈 뭐 석탄이 어쩌네 뭐 또 러시아는 가스가 어쩌네 해서 너무 어지러운 상황이라 또 관련주들도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막 급등을 하다가 지금은 또 올라왔던 것 이상으로 또 떨어진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최근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좀 이거 에너지 가격은 왜 이런 겁니까? 어려운 과제인데 예. 그 유럽 가스 가격이 이제 9월 말 10월 초에 막 유럽 가스 가격. 네. 이제 영국에서 오래되는 건 펜스인데 이건 이제 그 IC라는 기관에서 달러 표시로 보여드린 건데 이제 MMBTU라고 이제 보통 가스 쪽의 판매 단위 뭐 계량하는 주요 단위고요. 네. 40을 찍었죠. 9월 말 10월 초에. 연초에 얼마였냐면 이게 우리가 $5 근방이었잖아요.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오늘 오후에 지금 인쇄액 갖고 온 거거든요. 네. $23 정도. 이제 올라왔던 이유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이 이제 당연히 문제인데 수요 쪽에서는 이제 가스의 수요가 늘어난 이유가 네. 풍력 발전이 올해 이제 바람이 옅어져 갖고 독일이나 영국 쪽, 북유럽 쪽에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가스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났고 가스 공급 부분에서는 이건 이제 의심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유럽 지역의 가스 소비는 러시아로부터 오는 파이프라인이 한 40%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러시아가 지금 독일에 새로운 가스관을 이제 만들어 놓고 개통을 해야 되는데 미국과의 정치적 갈등 때문에 개통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량을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좀 조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게 있었고, 뭐, 어쨌든, 이제 탄소 감축 관련된 쪽에 전반적인 압박, 프레셔들이 화석연료에 대한 이제 공급 부족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석탄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가 죽고 있는 산업이긴 한데, 중당 장담 못해요. 수요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화석연료 산업이긴 한데, 지금 이걸 생산하는 뭐 기업들, 산업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부담을 되게 느끼고 있잖아요. 뭐 ESG의 강화, 뭐 탄소 배출하면 그거에다 이제 비용을 많이 매기겠다. 그럼 나중에 올해 또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전반적으로 난맥이잖아요. 그렇죠? 석탄 운반하는 뭐 해상운임 같은 거 폭등하고. 전체적으로 뭐 사람 없어갖고 지금 포트 오퍼레이션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갖고 이런 유럽 가스 가격의 폭등을 만들었는데 좀 진정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키는 그 공급 측면에서 독일하고 러시아 가스관 개통이 될 것 같은데 러시아는 어쨌든 제가 최근 아직 업데이트는 오늘까지 업데이트 못했지만 최근에 얘기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준비 다 돼 있다. 공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으니 독일 너희들이 알아서 하쇼. 그 정도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아시아 LNG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한전이 이제 이거 쓰는 비용이고 유럽하고 아시아랑 뭐 미국하고 다 가스 가격이 조금씩 다른데요. 일가가 아니라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아시아 가스 가격은 연초에 한 7달러, 8달러 정도 하다가 네. 유가 타고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한 15달러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근데 지금 이게 35달러를 찍죠. 10월 달에. 네. 지금은 한 30달러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찍는 데는 또 유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유럽 때문에. 왜냐면 아시아 스팟 LNG 시장에 가격이? 가스 물량이 안 와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아니 네. 유럽 사람들이 네. 러시아로부터 들여놓은 거기도 것도 애들은 있고, 있겠죠. 예. 들여놓은 게 있고 아시아에서 남는 물량을 네. 가지고 네. 거래하는 것도 LNG 거래가 있고 네. 근데 이제 유럽에서 큰일 났다 가지고 가스 달라고 뭐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에서도 LNG 소위 말해서 장기 계약 물량 외에는 스팟 물량이 많이 빠진 거예요. 가져가니까. 유가 올라간 거에다가 유가 올라간 방정식에 따라 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유럽 때문에 더 휙 치고 올라갔고요. 또 있겠죠. 석탄에 중국이 부족하고 전력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네. 다음 장 석탄 한번 말씀드리면은 네. 석탄도 뭐 급등했다 좀 빠지긴 했는데 그쵸. 네. 뭐 뉴캐슬 호주 기준으로 150달러니까 연초에 이게 얼마였습니까? 100달러 금방이었던 것 같은데요. 80달러, 90달러. 네. 여전히 50% 이상 올라 있고 어. 이제 뭐 250을 갔다 떨어진 거니까 하락은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이 호주하고 이제 그 정치적 갈등 때문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안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탄소에 대한 중국 자체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석탄 생산 자체가 좀 처진 상황이었는데 네. 전력 공급, 석탄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냥 스파크가 일어난 거죠. 급등을 했는데 중국이 좀 한풀 꺾였죠. 그 네. 규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뭐 호주산 이런 것들을 중국 항구에서 이렇게 다시 또 내린다고. 뭐 예. 선적이 배에서 반대가 내린다고. 뭐죠? 이렇게 언로드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네. 허용을 하고 그래서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는 높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시장의 가장 키가 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죠.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많이 공급과 저지하니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요 쪽 요인이 제일 크기는 하겠습니다만 공급 쪽에서 문제도 그러니까 앞으로를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면 정치 뭐 네, 뭐 정치도 있고 너무 막 복합적이기는 한데 복잡게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유럽의 어떤 기후 상황에 따라서 뭐 바람이 앞으로도 뭐 덜 불 때가 있다거나 뭐 태양광 전력이 어떻게 된다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면은 기존의 화석 연료 가격도 앞으로도 요걸 이제 줄여나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렇게 막 변동성 커질 수 있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상당 그럴 가능성 매우 농후하다. 가능성 커질 겁니다. 원래 이게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도 에너지 가격은 되게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뭐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도 막 이런 것들 뭐 많이들 하시는데 힘들어 하시고 그런데다가 변동성이 더 커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떤 뭐 공급망의 문제라든지 여러 개 같이 겹쳐서 요거는 그럼 이제 우리가 다른 투자를 할 때도 계속 이제 상수로 둬야 되는 거예요? 좀 변동성이라든지. 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탄소라는 그 규제 요인, 탄소 규제 때문에 화석연료 가격 관련된 부분이 확실히 또 변수가 생긴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변수가 더 커진 건.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장시간 우리가 몰랐었던 것들 그리고 뭐 콥26 뭐 글래스고에서 열린다는 기후변화 당사국 뭐였죠? UNFCCC? 네. 영어로 하지 마시고. 코프 26 이렇게 그냥.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스텝이 꼬이는 것 같아요.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맞나? 뭐 하여튼가 이게 열리고 있어서 뭐 국제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이제 삶과도 이제 직결된 부분이어가지고 또 이제 투자하고도 아이디어를 같이 연결을 지을 수 있어서 이런 내용을 좀 길지만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예. KTB 투자증권에서 항상 그 좋은 자료 또 좋은 영상 같이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잘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별 말씀. 굉장히 사무적인 멘트이긴 한데 사실 이런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세미나를 들을 때도 이게 굉장히 좀 값어치가 있는 내용인데 저희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할애해 주시고 무료 나눔을 해주셔서
무료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KTB 투자증권 빙고 스마트 홍보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료 찾아보러 KTB 투자증권 홈페이지까지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예, 수고해 주셨겠지만 저희가 나중에 이 자료 정식으로 나오면 좀 공유를 좀 해드리는 걸로. 그렇죠? 예. 네. 해야죠. 아니, 대답이 너무 아니 늦는 그게 거 아니라 아닙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볼 테니까 네. 빨리 내야겠다. 네, 생각이 빨리 들었어요. 내주십시오. 아, 이거 오늘 코드 그냥 내시면 되겠는데요. 아니 코프26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오늘 조금 맞다. 이게 오늘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내일 또 더 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 콥26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뭐 한, 그렇게 길게 하는 거 아니고 2주 정도 예. 됩니다. 아니, 거의 한 2박 3일이면 되는 거 아니고 뭐 하려면 2주 동안 해요. 엄청난 전면적인 글로벌의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의 변화, 그 경제사회 환경 예. 다 다루다 보니까 그런 예. 것 같습니다. 그러게 굉장히 길게 하길래 예.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우리 또 기회가 될 때 나중에 또 전혜인 연구원도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고요. 오늘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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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독해주신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